올해 첫 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김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에는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 창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고, 창업하는 연령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이직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직하는 그 기간, 그 주기도 좀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처럼 뭐 평생 직장이다 이런 말이 없어지지는 뭐 한참 됐고, 한두 가지 직업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에 발생할 문제들은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영업직, 영업 활동을 하시는 영업사원들과 관련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영업사원들은 급여도 성과 위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고, 또 업무 방식도 독립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영업 사원들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판매 사원이라든지 제약회사의 영업 사원들 이런 분들과 관련된 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자동차 판매 사원이 뭐 근로자이냐 아니냐 갖고 분쟁이 됐었는데,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넓게 이렇게 인정하는 취지에서 그 역시도 근로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요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업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고객 정보나 또 거래처의 정보 같은 이런 정보들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데, 퇴사한 이후에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영업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재직 중에 영업사원이 담당했던 거래처 정보라든지 뭐 거래처의 담당 부서, 담당자 이런 인적사항을 활용해서 이직하시는 사업장이나 아니면 창업하시는 사업장에서 활용하시는 경우에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직하신 사업장이나 창업하는 그런 영업활동에 활용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업사원의 경우에 이 고객 정보, 거래처 정보 이런 거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영업비밀의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영업비밀을 규정해 놓고 있는 법령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좀 법명이 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짧게 그냥 부경법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부경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또는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뭐 내용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추상적인 개념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문제가 될 때마다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동종업계의 비밀로서 비밀로 유지할 만한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또 이것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이런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 영업사원에 있어서 고객 정보나 거래처 정보 같은 것은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회사에서 퇴직한 사원들이 어떤 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또 창업해서 이전 직장에서 사용했던 그런 영업비밀 또는 고객 정보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거를 문제 삼으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실제 뭐 저희가 하고 있던 사건 중에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 최근에는 경업금지 의무라든지 혹은 영업비밀 유지 의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간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재직 중에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네. 아니죠. 물론 원칙적으로 전직금지 약정 또는 영업비밀 보호 뭐 서약서 뭐 이런 것들 많이 작성하시고 퇴사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게 일반적인 거겠죠. 근데 그거를 다 지키다 보면 오히려 근로자분들 또는 이직하거나 창업하시는 그런 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미축되거나 심지어 아예 영업활동 또는 생산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서약했으니까 무조건 지켜라가 아니라 그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고 아 이것이 유효하다, 이것은 무효다라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사원은 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책정되기 때문에 임금의 대부분이 성과급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성과급,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겠죠? 물론이죠. 기본적으로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고 그 명칭은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인센티브다, 뭐 영업 성과급이다, 뭐 어떤 명목이든지 간에 내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면 당연히 임금으로 취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을 보고 그것이 근로 제공의 대가다라고 판단이 되면 임금으로 취급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급,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그 인센티브가 발생한 달에 즉시 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그 다음 달 혹은 다음 분기 혹은 차후 연도 이렇게까지 나중에 지급받게 되는데 이렇게 지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당연히 말씀드렸던 인센티브, 뭐 영업 성과급 이런 것들은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시기가 언제냐와 상관없이 당연히 퇴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금품 청산을 다 해주셔야 되고 그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인센티브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 시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또는 뭐 영업 성과급, 뭐 어떤 명칭이든지 간에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 임금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영업사원의 퇴사와 관련된 이슈를 좀 다뤄봤는데요. 업무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직하셔서 뭐 다른 직장으로 가시는 분들 또는 이직 후에 뭐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 근로자분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회사나 사업장의 경우에도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확인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볼까요? 올해 첫 촬영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